자, 저는 이분을 더 이상 전 총리라고 부르지 않고 옹이라고 불러요. 옹. 자, 이해찬 옹을 모시겠습니다. 전 총리 정도의 명칭으로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옹. 네. 이옹 나오셨고요. 이옹께서 예전에는 파파이스 같은 팟캐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로 보셨어요. 아래로 보시다가 파파이스에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주변에 막 파파이스 보라고 막. 그리고 다음 주 또 나간다고 막 전화하고. 이렇게 재밌는 분인지 몰랐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 군데. 지금 대선 때 아주 파파이스 나와서 그 재미 톡톡히 봤습니다. 정권 교체 됐고 10년 만에 기분이 어떠세요? 다 내가 한 거다 이거죠. 아니, 정권 교체되고 나니까 더 힘들어져가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힘들고 또 기대도 많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누구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하는 거로 지금 일관하고 있어요. 보통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야당 의원이 훨씬 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당 의원을 하기가 여당. 쉽지가 않대요. 네, 야당이 훨씬 쉽다. 야당 너무 오래 해서 그래. 여당이 익숙해져야 돼. 앞으로 오래 해야 되는데. 응? 최근에 한 6개월 쭉 보시면서 저 친구도 저거 바보 아니야? 그런 정치인들의 언행이나 선택이나 결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 바보다, 이런, 최근 6개월 사이에 베스트 1, 2, 3 정도 뽑자면, 저런 선택을 하면 어떡해? 저런 말을 하면 어떡해? 혹은 저렇게 하면 망하지라든가, 저 길이 아니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보 1, 2, 3는 차고 넘치죠. 오늘도 그렇던데, 홍가. 응? 또, 서가, 응? 서로 다투고 계시죠.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이제 옛날 여당,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고, 박근혜 재판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걸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1, 2, 3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제 저 친구들이 그동안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마음가짐이 안 돼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재판받는 것도 그렇고 당내 싸움하는 것도 그렇고 볼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말하고 하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 지방선거 계기로 해서 아마 훨씬 더 적나라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느라고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그동안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에 선거 때 그걸 갖다 맞으면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푸느라고 이제 중국에 특사도 가고 그 외에도 여러 번 가고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연말까지는 풀어내려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홍준표 대표와 이 친박의 대결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지금 엎짝뒤짝 하는데. 둘 다 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야당 국민의당 사정도 좀 복잡한데 안철수 대표하고 비안 혹은 반안의 대결은 어떤 형국으로 흘러갈까요? 제가 이제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선거 때 같으면은 이제 좀 이렇게 서로 공격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거기는 연대를 해야 될 대상이라서 좀 나쁜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요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크기만 작다 뿐이지 서로 노선은 다르고 지향점도 다르거든요. 그 작은 것들끼리 모여서 또 시너지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은 것들끼리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의식할 정도의 대상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탈당파의 결합은 얼마나 어떤 규모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지금 그 20명 중에서 몇 명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그대로 여기 그 바른정당에 있어 갖고는 자기들 앞으로의 전망이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이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 그건 상당수가 가고 여기서 나 혼자라도 맞으면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자강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자리 숫자가 될 것이다. 그럼 바른정당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저렇게 되면 교섭단체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당이 거의 존속하기가 이제 어렵게 되겠죠.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거의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계 개편 같은 게 일어날까요? 여러 정당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수도권에서도 우리 당 후보들이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은 거의 다 앞서가는 것 같고 충청권도 그렇고 호남이 뭐 말할 것도 없고 부산 경남에서도 이제 사람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거의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큰 정계 개편이 온다고 봐야 되겠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라도 당을 지키겠다. 현재까지는 그런 기조인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지명도 있는 정치인으로 대선 후보급으로? 저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의석이 많지만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쪼그라지고 나면은 이제 별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승민 의원은 자기 입장은 그대로 견지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5석만 넘으면은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도는 정부에서 줍니다. 5석만 넘으면은 지금 정의당도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5석만 넘으면 기본적으로 당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살아남을 가능성은 있으면서 이제 2020년 그 선거를 대비를 하겠죠, 이제. 예전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과는 약간 다른 보수는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른정당의 미래라든지 아니면 그런 합리적인 보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바른정당 중에서 그 한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개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비교적 의식도 괜찮은 편이고 생각은 보수적인데 기본 의식이 그리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은 매일 중요한 게 뭐냐면 퍼블릭 마인드인데 퍼블릭 마인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유승민 의원은 얘기했잖아요. 네.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커지려면은 그게 더 맞으면 그 어떤 계기에 자기 헌신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헌신하는 걸 보여줘야지 그 이해관계만 따라다가 보면은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전 그런 그 노선이 좀 더 헌신성을 좀 보여줘서 확장되고 그 세를 모으고 그러는 것이 전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의 개인적인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의 헌신성이 없어요, 보면은.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예, 그렇게 해갖고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못 얻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당 지지율이. 맞으면, 대선 후보 때 얻은 거에 지금 한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축소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갖고는 확장성이 없고, 좀 더 자기를 맞으면 헌신하는 나라에 대해서 자기 몸을 내놓는 그런 자세를 임해야지 지금은 욕심이 자꾸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긁는 것에만 전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는 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긁을까요? 자기 진로를 몇 번 막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12년도에도 맞고, 이번에 또 맞고, 이 다음에도 이대로 가면 안 될 거라고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러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퍼블릭 마인드가 약한 거죠. 퍼블릭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만약 안철수 대표가 퍼블릭 마인드가 있었다. 그러면 취했어야 마땅한 태도는 어떤 거였어요? 대선 이후에? 예, 지난번 이제 토론 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 토론할 때 이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자기가 왜 지난번에 선거에서 실패했는가 이거에 대한 자기 성찰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성찰이 깊어져야 되는데 금방 물러났다가 몇 달 만에 아무런 성찰 없이 그냥 다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당만 차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떨어지고 나서 한 4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2년도보다는 16년도가 벌써 변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지 잠깐 물러나는 척 했다 얼른 다시 돌아가지고 또 무슨 뭐 통합을 한다고 했다가 이래가지고서는 좋은 정치인을 커가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정치인으로 크기 어렵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 있잖아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죠? 다스 누구 겁니까, 이거? 도곡동 땅은 옛날에 실소유주가 이가라고 하는 게 한번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가라고 하는 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다스까지 왔는데, 다스는 요즘에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규모가 커진 줄은 몰랐어요. 매출이 2조 얼마를 하고, 북경에 지사가 여러 개가 있고, 또 아드님이 또 계시고, 예, 그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제 종착역이 온 것 같습니다, 거의. 최종 종착역은 뭐가 될까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종 종착역은? 윤석열 지검장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법률적인 검토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법률적인 검토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검찰이 법률적인 검토하는 것은 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기소 여부를. 근데 실체는 거의 이제 종착역이 왔고 법률적 판단만 남았다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01호가 생길지도 모르죠. 이해찬 의원님이 정말 질문 하나 하면 정말 짧고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괜히 칠선이 아니에요. 최순실 재산 추적 환수 이것도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에 밀려가지고 참 잊혀지고 있는데. 지금 추적을 하고 있죠. 우리 당에 또 그거 환수하는 특별위원회가 지금 발족을 했고, 또 몇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도 지금 이렇게 탐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원체 오래된 건이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고 독일에는 조직적으로 그걸 이렇게 비호하고 지원하는 그룹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쉽진 않은데, 하여튼, 아까 내가 여기 들어오다가 주진우 기자 이렇게 만났는데, 주진우 기자도 열심히 하고, 안민석 의원도 열심히 하고, 안원구 국대청 출신도 아주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러는데, 당에서도 이제 그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서, 하여튼,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앞으로 이제 4년 반,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죠. 난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런 난관은 큰 난관일 것이고, 잘 준비하고 잘 넘어가야 된다. 그런 거 한두 가지 정도만 짚어주세요.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남북 관계일 겁니다. 이제 지금 북쪽이 거의 핵 개발을 거의 종료하기 직전까지 온 것 같거든요. 지금 실험하는 수준을 보면은 실어 나르는 미사일도 거리는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한 것 같고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하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제 우리 안보도 지키고 그걸 북핵을 동결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하여튼 중국하고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중국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똑같아요.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사드 문제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사이가 나빴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금년 중에는 이제 풀어내서 내년부터는 이제 한국하고 중국이 공동으로 북핵 문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일자리 만드는 건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럽에서 보면은 90년대부터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산도 투입도 하고 법도 바꾸고 일자리 나누기도 하고 시간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아요. 그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사회 대통합하는 대협약이 맺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협약을 맺은 나라들은 되게 성공을 했고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사회적 협약이 잘 된 데들은 되게 성공을 했고 사회적 협약이 잘 안 된 데들은 크게 성공을 못 했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어제도 민주노총이 참여 안 한 것처럼 이 사회협약을 끌어내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엔 두 번째로 좀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유한국당 말씀하시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적인 지지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총선이 굉장히 오래 남았고 의석수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이 이제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할 수 있는 행동이 공격하는 것밖에 더 날카롭게 공격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법안들을 통과를 시켜야 될 텐데 국회에서의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건가요? 국회도 180석 이상이 있어야 법을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국민의당하고 합쳐도 180석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까지 합쳐도 170석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만 그 사람들도 협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협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제 아마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자유한국당 사람이 분화가 될 가능성이 있죠. 분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우리가 좀 폭넓게 자세를 가지고 어차피 협치를 하려면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유연하게 당에서 정부도 정부지만 당에서 유연하게 그걸 해내는 그게 이제 아주 유능한 이제 협치를 끌어가는 자세입니다. 그 대목은 지금까지 많이 안 해봐서 익숙치 않은데 그건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그걸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많이 해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하셨는데 이제 대북 문제를 풀려면 미국도 있잖아요. 트럼프는 미쳤나요? 궁금하네요. 많은 미국 대통령을 보셨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해요. 트럼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이 이제 말을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말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체계적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도 체계적이고 또 미국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판단하면 안 돼요. 오히려 훨씬 더 정제된 말을 하는 미국의 이제 관료들이라든가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트럼프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훨씬 정제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장 같은 분은 굉장히 정제된 말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쟁 일으킬 건에 관해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미국 상원에서. 그래서 트럼프의 말에 너무 딸려다니는 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미치긴 미친 거죠. 뭐 말하자면 퍼블릭 섹터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런 말하는 자세가 있는데 보기는 안 좋죠.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북관 자체가 사실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김정은하고 만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전쟁한다고 했다가 또 만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미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미국은 또 이제 옛날하고는 다르죠. 많이 자율성이 생겼는데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특히 이제 다른 분야보다도 공군 분야 이쪽에서는 우리가 독자적인 우리가 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군사 정보 분야에서는 그건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국 가서 그쪽 고위층하고 얘기해 보면 한국은 왜 자주적이지 못하냐 막 이제 추궁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동안에 그렇게 이제 나라를 이끌어오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입장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국방비가 들어갑니다. 국방비가. 맞으면은 사드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배치하면은 그러려면은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미사일도 우리가 KAMD라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드는데 그거를 빨리 만들려면 그만큼 돈을 거기다 많이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1년에 40조 정도가 국방 예산인데 우리는 전체 예산의 10%인데 아마 그거보다 제대로 된 우리가 자주적인 국방 체계를 갖추려면 그거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방 예산이 많이 들어갈수록 다른 우리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쪽이 또 희생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하고 공조를 하면서 북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렇게 돈을 많이 써놓고 아직까지 북한한테 뭐 했느냐고 그러잖아요. 저도 답답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근데 그게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도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국방 예산을 그때 많이 늘렸어요. 늘리긴 늘렸는데 그 늘린 규모가 그런 아주 자율성을 갖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던 거죠. 문재인 정부 이내에 어느 정도 도달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이제 늘리는데도 근데 국가 예산이라는 게 한 분야에다 한꺼번에 확 늘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늘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완전히 자유로울 정도로 그렇게 늘려나가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봐야 5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년 갖고는 안 되고 적어도 한 20년은 해야 네? 근데 그 정도는 해야 나중에 불가역적으로 거꾸로 가지 않을 정도로 이제 진도가 나가줘야 비로소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정권을 절대로 이제 안 뺏기고 한 20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나 차차기 대권 주자로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당 쪽에는 예비 군들이 많아요. 지금 지난번에 출마했던 사람들도 있고 출마는 안 했지만 또 그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출마 안 했지만 그만한 용의 가진 사람이 혹시 누가 있을까요?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세 분은 빼고 네. 지난번에는 안 나왔지만 4년 반 후에는 이분들을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 네. 제가 한 서너 명 얘기했다가는 110명한테 뺨 맞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죠. 초선 중에만. 초선 중에만. 당장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는 안 되겠지만 이런 초선들을 지켜봐야 된다. 이 다음에 이제 한번 우리가 더 이기잖아요. 더 이기면은 이제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장관도 지낸 사람도 생기고, 총리 지낸 사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기 때문에 한 10년 지나고, 이제 10년을 집권하고 나면 그 다음 선거 때는 더 역량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일단 4년 반 후에 다시 집권해야 되는데 4년 반 후는 그러면 요 3명 가지고 합니까? 아니죠. 그때 가면은 지금 본인들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 6명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5, 6명 정도는 그 급으로 커 있을 것이다. 예, 지난번에 안 나왔던 사람 중에서 이대면 나오려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대략 제가 짐작을 가는데 그런 사람이 한 서너 명 정도 됩니다. 짐작 가는 사람 누구, 서너 명 누구요, 누구. 그러니까 글쎄요, 얘기하면은 안 하는 게 좋죠. 저희가 얘기하시면은 여기 있는 분들만 알고. 딱 한 사람만 얘기해요. 딱 한 네. 사람만. 제가 여기를 왜 나왔느냐면 그 사람이 부탁을 해서 나왔어요. 왜냐면 그 선거 때 대선 때 내가 돈을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쓰라고 그랬거든요, 당에서. 지난번 선거 때는 돈을 남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한참 그 야단을 치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단돈 1원도 남기지 말고 다 써라. 완전히 소진을 시켜라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버렸어요. 사실 이번 다 안 써서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당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절 보고 후원회장을 맡으라는 거예요. 응? 저는 돈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후원회장을 맡아가지고 소액 다수로 우리는 이제 대기업들 돈을 안 받으니까 소액 다수로 10만 원 내면 10만 원 세액공제 해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가서 모아가지고서 50억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부탁하라고 여기 팟캐스트에 파파이스에 가서 그러니까 파파이스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지금.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겁니다, 오늘. 추미애. 추미애가 지금 당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명령하면 우리는 이제 따라야 되거든요. 추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는 아마 직접 출마할 것이다. 본인이 헐라고 마음을 먹을걸요? 먹을걸요. 지금 뭐 국회의원이나 뭐 그것만 헐라고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국가를 운영하고 그런 개인적인 비전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안민석 의원은 어떻습니까? 안민석 의원. 수도권에서 내리사서는 게 쉽진 않죠. 근데 저처럼 6번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선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지금 열심히 문제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강조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자꾸 수도권 내리 사선이라고 그러니까 좀 상투적으로 보이잖아요? 김부겸 장관도 노리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스스로 물러났지만, 그렇겠죠? 아무래도? 김부겸 장관도 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전부터 오히려 국회의원보다는 그런 도지사라든가 대구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행자부 장관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부겸 장관도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대중적 인기도 있고, 그리고 어젠가 오늘인가 시사전을 보니까 차세대 주자. 무슨 그 양반이 차세대야. 거기서 갑자기 1위도 하고 이게 이제 대중 노출이 많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그런 것 같은데, 유시민 전 장관을 다시 써먹는 건 어때요? 본인은 정치는 안 하고 이제 그런 지식인으로서의 활동을 하겠다 이제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장관만큼 정책적으로나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 논리도 아주 좋고 또 말하는 것도 아주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이 공인으로서 역할을 지금도 하는 것도 공인으로서 역할이라고 하지만 좀 더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퍼블릭 섹터에서 일을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머릿속에 떠올려봤을 손석희 사장은 어떻습니까? 정당을 한 30년 했는데 이만큼 당이 정돈된 건 처음이에요. 정돈돼서 필요 없다고요? 아니, 이거 아닐까요? 당을 정돈시켜서 이 당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좋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의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조금 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현대화돼야 돼, 현대화. 현대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의 정당들도
플랫폼 정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SNS에 좀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이렇게 그 젊은 새로운 그 문화, 정치 문화를 막 받아들이거든요. 미국도 그때 무브원 운동으로 이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 무브원 운동으로 시작한 것이 굉장히 더 발전해가지고 대중화가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이명박 때 그 싹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거에 맞춰서 당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고 있어요. 재래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래식에서 빨리 벗어나서 그런 맞으면 현대화된 당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이게 손석희는요. 지상파하고 종편 중에서 그 방송국 하나만 지금 이렇게 젊은 세대한테 호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는 방식도 거기도 SNS를 따로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종편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맞아 가치관도 올바라야 되고 그런 방식도 선진화돼야 되고 또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이용님. 손석희는요. 아이패드 그 저기 한 사람 태블릿 PC 찾게끔 해준 사람 그 사람 말 중에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한겨레 기자도 찾아왔고 또 어디 신문사 기자도 찾아왔고 그랬는데 JTBC라고 해서 줬다. 그 왜 JTBC에 줬냐 했더니 손석희는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신뢰를 얻어놓는 것이 다 그게 나중에 그 맞으면 좋은 거를 개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손석희. 아직 언론엔 손석희가 필요하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결론인 것 같아요. 네. 그분은 거기서 본인의 역할을 다 오지도 않겠지만 제안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아깝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냐 이거지. 우리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지금 자꾸 자기하고 손석희를 비교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의도를 간파하셨군요. 아니, 손석희 사장이 빨리 어디 딴 데 가야지 내가 어떻게 1등을 하지. 손석희 사장 살아있는 동안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제거. 자, 이 파파이스는 오늘 마지막인데 혹시 파파이스에 연속 출연하시고 나서 꼭 이 파파이스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정권도 교체되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예, 실제로 저는 파파이스를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 출연 몇 번 해보고 나서 그 이제 위력을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 다운로드 되는 숫자라든가 유튜브에서 횡행하는 이게 숫자라든가 를 보고 횡행하는 숫자. 본인이 피부로 직접 느끼신 건 어떤 거였어요? 제가 이제 광화문에서 마지막 날 유세하러 이제 올라갔는데 그 전에 나가서 유세하면은 그렇게 열광들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은 가니까 막 엄청 내가 후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보니까 전부 그 사람들이 파파이스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면서 막 무슨 말만 하면 거기서 막 열광을 하고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제가 광주 청문회 끝나고 나서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게 몇십 년 전입니까? 근데 그때만 광주 청문회 때하고 또 다른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아, 이거 그 간단치 않은 매체구나. 지난 대선 때 격주로 한 번씩 나오셨고, 격주로 한 번씩 나오실 때마다 전국을 정말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고, 실제 그 이후의 전국도 다 예언하신 대로 흘러갔어요. 그렇잖아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우리 당 후원회장이라서 후원금 좀 많이 보내주세요.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거의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계 개편 같은 게 일어날까요? 여러 정당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수도권에서도 우리 당 후보들이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은 거의 다 앞서가는 것 같고, 충청권도 그렇고, 호남이 뭐 말할 것도 없고, 부산 경남에서도 이제 사람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거의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큰 정계 개편을
온다고 봐야 되겠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라도 당을 지키겠다. 현재까지는 그런 기조인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지명도 있는 정치인으로? 대선 후보급으로? 저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의석이 많지만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쪼그라지고 나면은 이제 별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승민 의원은 자기 입장은 그대로 견지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5석만 넘으면은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도는 정부에서 줍니다. 5석만 넘으면은. 지금 정의당도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5석만 넘으면 기본적으로 당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살아남을 가능성은 있으면서 이제 2020년 그 선거를 대비를 하겠죠, 이제. 예전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과는 약간 다른 보수는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른정당의 미래라든지 아니면 그런 보수가 그런 합리적인 보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바른정당 중에서 그 한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개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비교적 의식도 괜찮은 편이고 생각은 보수적인데 기본 의식이 그리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은 매일 중요한 게 뭐냐면 퍼블릭 마인드인데 퍼블릭 마인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유승민 의원은 얘기했잖아요. 예.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커지려면은 그게 더 맞으면 그 어떤 계기에 자기 헌신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헌신하는 걸 보여줘야지 그 이해관계만 따라다가 보면은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전 그런 그 노선이 좀 더 헌신성을 좀 보여줘서 확장되고 그 세를 모으고 그러는 것이 전 국가로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의 개인적인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의 헌신성이 없어요, 보면은.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예, 그렇게 해갖고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못 얻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당 지지율이. 맞으면, 대선 후보 때 얻은 거에 지금 한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축소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갖고는 확장성이 없고, 좀 더 자기를 맞으면 헌신하는 나라에 대해서 자기 몸을 내놓는 그런 자세를 임해야지 지금은 욕심이 자꾸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긁는 것에만 전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는 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긁을까요? 자기 진로를 몇 번 막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12년도에도 맞고, 이번에 또 맞고, 이 다음에도 이대로 가면 안 될 거라고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러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퍼블릭 마인드가 약한 거죠. 퍼블릭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만약 안철수 대표가 퍼블릭 마인드가 있었다. 그러면 취했어야 마땅한 태도는 어떤 거였어요? 대선 이후에? 예, 지난번 이제 토론 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 토론할 때 이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자기가 왜 지난번에 선거에서 실패했는가 이거에 대한 자기 성찰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성찰이 깊어져야 되는데 금방 물러났다가 몇 달 만에 아무런 성찰 없이 그냥 다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당만 차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떨어지고 나서 한 4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2년도보다는 16년도가 벌써 변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지 잠깐 물러나는 척 했다 얼른 다시 돌아가지고 또 무슨 통합을 한다고 했다가 이래가지고서는 좋은 정치인을 커가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정치인으로 크기 어렵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 있잖아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죠? 다스 누구 겁니까, 이거? 도곡동 땅은
옛날에 그 실소유주가 그 이가라고 하는 게 한번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가라고 하는 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다스까지 왔는데, 다스는 그동안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마음가짐이 안 돼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재판받는 것도 그렇고 그 당내 싸움하는 것도 그렇고 볼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말하고 하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 지방선거 계기로 해서 아마 그 훨씬 더 적나라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느라고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그동안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 선거 때 그걸 갖다 맞으면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푸느라고 이제 중국의 특사도 가고 그 외에도 여러 번 가고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연말까지는 풀어내려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홍준표 대표와 이 친박의 대결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둘 다 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야당 그 국민의당 사정도 좀 복잡한데, 안철수 대표하고 비안 혹은 뭐 반안의 대결은 어떤 형국으로 흘러갈까요? 제가 이제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선거 때 같으면은 이제 좀 이렇게 서로 공격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거기는 연대를 해야 될 대상이라서 좀 나쁜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요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크기만 작다 뿐이지 서로 노선은 다르고 지향점도 다르거든요. 그 작은 것들끼리 모여서 또 시너지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은 것들끼리.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우리가 의식할 정도의 대상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탈당파의 결합은 얼마나 어떤 규모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지금 그 20명 중에서 몇 명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그대로 여기 그 바른정당에 있어 갖고는 자기들 앞으로의 전망이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이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 그건 상당수가 가고, 여기서 나 혼자라도 맞으면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자강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자리 숫자가 될 것이다. 그럼 바른정당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저렇게 되면 교섭단체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당이 거의 존속하기가 이제 어렵게 되겠죠.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얻을 수가, 좀 해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규모가 커진 줄은 몰랐어요. 매출이 뭐 2조 얼마를 하고, 북경에 뭐 지사가 여러 개가 있고, 또 아드님이 또 계시고, 예, 그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제 뭐 종착역이 온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최종 종착역은 뭐가 될까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종 종착역은? 그 윤석열 지검장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법률적인 검토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법률적인 검토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검찰이 법률적인 검토하는 것은 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기소 여부를. 근데 실체는 거의 이제 종착역이 왔고 법률적 판단만 남았다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01호가 생길지도 모르죠. 이해찬 의원님이 정말 질문 하나 하면 정말 짧고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괜히 칠선이 아니에요. 그 최순실 재산 추적 환수 이것도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에 밀려가지고 참 잊혀지고 있는데. 지금 추적을 하고 있죠. 우리 당에 또 그거 환수하는 특별위원회가 좀 발족을 했고, 또 몇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도 지금 이렇게 그 탐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원체 오래된 건이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고 독일에는 조직적으로 그걸 이렇게 비호하고 지원하는 그룹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아까 내가 여기 들어오다가 주진우 기자 이렇게 만났는데, 주진우 기자도 열심히 하고, 안민석 의원도 열심히 하고, 안원구 국대청 출신도 아주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러는데, 당에서도 이제 그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서, 하여튼,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앞으로 이제 4년 반,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죠. 난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런 난관은 큰 난관일 것이고, 잘 준비하고 잘 넘어가야 된다. 그런 거 한두 가지 정도만 짚어주세요.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남북 관계일 겁니다. 이제 지금 북쪽이 거의 핵 개발을 뭐 거의 종료하기 직전까지 온 것 같거든요. 지금 실험하는 수준을 보면은 그 실어 나르는 미사일도 거리는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한 것 같고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자, 저는 이분을 더 이상 전 총리라고 부르지 않고 옹이라고 불러요. 옹. 자, 이해찬 옹을 모시겠습니다. 전 총리 정도의 명칭으로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옹. 네. 이옹 나오셨고요. 이옹께서 예전에는 파파이스 같은 팟캐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로 보셨어요. 아래로 보시다가 파파이스에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주변에 막 파파이스 보라고 막. 그리고 다음 주 또 나간다고 막 전화하고. 이렇게 재밌는 분인지 몰랐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 군데. 지금 대선 때 아주 파파이스 나와서 그 재미 톡톡히 봤습니다. 정권 교체 됐고 10년 만에 기분이 어떠세요? 다 내가 한 거다 이거죠. 아니 정권 교체되고 나니까 더 힘들어져가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힘들고 또 기대도 많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누구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하는 거로 지금 일관하고 있어요. 보통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야당 의원이 훨씬 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당 의원을 하기가 여당. 쉽지가 않대요. 네, 야당이 훨씬 쉽다. 야당 너무 오래 해서 그래. 여당이 익숙해져야 돼. 앞으로 오래 해야 되는데. 응? 최근에 한 6개월 쭉 보시면서 저 친구도 저거 바보 아니야? 그런 정치인들의 언행이나 선택이나 결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 바보다, 이런, 최근 6개월 사이에 베스트 1, 2, 3 정도 뽑자면, 저런 선택을 하면 어떡해? 저런 말을 하면 어떡해? 혹은 저렇게 하면 망하지라든가, 저 길이 아니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보 1, 2, 3는 차고 넘치죠. 오늘도 그렇던데, 홍가. 응? 또, 서가, 응? 서로 다투고 계시죠.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이제 옛날 그 여당,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고, 박근혜 재판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걸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1, 2, 3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제 저 친구들이